이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인 2019년 6월 위탁모 신씨의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부모를 만나게 되죠.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양 가정이 어떤 곳인지도 충분히 확인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였다. 아이가 없는 집도 아니었고요. 이미 친딸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생명을 입양하겠다고 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그 부부의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죠. 어떻게 입양할 생각입니까? 왜 입양하려고 했어요? 라고 물으니 처음부터 둘째는 입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잘 키워달라는 마음에 아이의 이니셜이 새겨진 금목걸이도 함께 보내기도 했죠. 이 부부를 믿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세심함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만나러 올 때도 피부에 안 좋을까봐 옷 소재까지도 신경 써서 입고 오고, 여러 번 만날 때마다 자기의 친딸을 데려와서 아이들끼리 교감도 좀 시켜야 되겠다 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너무 좋은 사람들에게 갔다라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죠. 그리고 이 가족은 EBS의 입양가족 특집인 어느 평범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이에게 축하해, 건강해 라고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런데 싸늘한 죽음으로 이 아이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이름은 정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아동학대 방송, 늘 접할 때마다 가슴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 16개월 아이의 사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쟁점 첫 번째는 바로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선 잘 모르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테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는요,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붙는 게 살인의 고의성이라는 문제로 갈라지게 됩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라면 신상정보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며 살인죄의 적용의 경우엔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성의 문제 때문에 형량 자체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고 있지요. 이에 대해 검찰 측의 입장은 늘 이렇습니다.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는 게 너무 많은 고민이 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법령도 있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를 했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아니다, 이건 살인죄다 라고 판단하며 검찰을 나무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살인의 고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있는 문제라 행위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렵다, 기소가 매우 어렵다라는 케이스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이게 진짜 돼? 아니겠지. 하지만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천안 계모 사건. 검찰은 당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며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강을 통해 그렇게 되었다. 만약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면 과연 아동학대치사였을까? 살인죄였을까? 어떤 쪽으로 기소가 됐고 판결이 나왔을까? 물론 가정, 미래에 대한 if라는 건 얘기할 수 없겠지만 다들 여러 가지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한 이 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아내였던 장 씨에겐 아동학대 치사죄가 들어가 있고 남편에겐 방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즉, 장 씨에게는요,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쟁점을 짚고 넘어가는 이 자체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냐 살인죄냐, 이거를 직접적으로 좀 근거 위주로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 되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상해 치사, 누군가를 때렸다,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다, 사망할 줄 몰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해 치사. 하지만 계획을 갖고 사람을 살해했다, 계획살인,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죽였다, 우발적 살인, 이 사람에게 이 행위를 가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예측을 했는데 예측하면서도 후속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외의 내용들, 미필적 고의, 그런 살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 중에 아동학대치사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아동학대를 했는데 치사, 사망했다, 애가 죽을 줄 몰랐다. 말의 앞뒤가 어떻지요? 학대를 하면서 아이에게 고통을 줬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라는 말이 어쩌면 저에게는 굉장히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자, 그 가슴 아픔을 안고, 그 기억을 안고 저희는 사건의 그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생후 16개월 여자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데려왔을 때 멍과 상처가 가득한 상황이었죠. 장이 파열되어 있었고 여러 곳의 뼈가 이미 부러진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교통사고에 준하는 상황이다. 해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사망 당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오전 8시 34분.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장 씨는 아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기록이 나옵니다. 빨리 와 빨리 라고 하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아이는 겁에 잔뜩 질려 걸어오는 모습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도요, 음식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 있는 아이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의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40분쯤 아랫집에 있는 이웃 주민이 직접 찾아 올라와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닥에서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 네 번에서 5차례 정도의 소리가 나오자 뭐냐,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항의했을 때 내일 설명드리겠다라고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시 40분이 가장 핵심적 시간, 무슨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도 이상합니다. 9시 47분 어린이집 교사에게 연락해 병원에 가보겠다라고 얘기하며 둘째 아이의 결석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9시 54분 남편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라는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가보겠다고 얘기해놓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전 10시 32분 큰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며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온 뒤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자 10분 정도가 지난 10시 42분 둘째 아이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미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19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서 부른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병원에 11시 6분쯤 도착을 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로 확인이 됐지요. 국가수가 밝힌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무언가 등 쪽을 발이나 무거운 물체로 강하게 맞아 장기가 손상되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여러분, 분명 이상합니다.
장 씨는 왜 아이의 영상을 미리 찍었을까요? 그리고 분명 그 시간까지 아이는 정확히 살아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지요. 표정도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모습, 즉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당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어떤 도구로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큰 충격을 가한 상황에서도요. 남편에게 보낸 문자, 형식적으로 하라는 말, 이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도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느긋하게 이동했다는 점, 충분히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란 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간을 끌었다는 고의성은 분명히 보입니다. 해서 장 씨의 살인의 고의성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씨의 살인의 고의성을 의심하는 두 번째는 바로 지속적인 학대입니다. 아이가 입양될 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아이의 이마에는 이상한 멍자국이 있습니다. 피부색도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사진에서 또 하나 가슴 아픈 게 있었습니다. 왜 미처 알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인데, 정말 아이의 머리를 자주 감겼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냥 무작정 땀을 많이 흘려서라는 느낌하고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죠. 자, 사진만 보더라도요, 분명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추측이죠. 뭐 사진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당시에 뭐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3번이나 신고 전화가 들어왔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허벅지에 있는 멍을 보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그 뜨거운 여름날 차 안에서 방치된 걸 보고 나서 이웃이 신고를 했던 기록도 있었지요. 2020년 9월 23일에는요. 아이가 살이 1kg나 빠지고 걷지도 못하는 영양 상태로 확인되어 학대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3건의 아동학대 신고 전화, 그리고 아이는 20일 이후 사망했습니다. 전신이 골절되어서 말이죠. 자,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 장 씨는 이런 진술로 일관합니다. 멍은 몽고반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있지도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중엔 진술을 번복합니다. 오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마사지를 해주다가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멍이 생긴 것 같다 라는 표현이지요. 아이는 원래부터 오다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둔 건 그냥 미국식 교육이었다. 방치를 해놓고 말이죠. 세 번째, 살이 빠진 건 입병 때문에 이유식과 물을 먹지 못해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1kg가 빠지는 것과 16개월 어린 아이가 1kg 빠지는 건 비율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1kg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에게 다시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무게가 60kg, 70kg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1kg 뺀다는 그 느낌이 아닙니다. 몸무게가 10kg인 아이가 예를 들어 1kg가 빠졌다라고 얘기하면 체내의 10%가 빠진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학대의 정황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장 씨의 살인의 고의성을 의심하는 이유 3번째. 장 씨는 부모로서 아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 장 씨의 여러 주변 진술들이 확인이 되는데 육아를 싫어했다, 애를 키우는 게 싫었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실제로 첫째를 낳았을 때도요, 시터를 2년 동안 고용해 아이가 울면 뭔가 히스테리를 부리고 첫째에게도 학대에 대한 정황들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먹을 때 자신에게 다가오면 사정없이 때렸다, 이런 진술들도 있었지요. 둘째 같은 경우는요, 이유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식히지 않고 그냥 입에 넣었고 그게 뜨거워 울게 되면 수건을 얼굴에 던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과연 아이를 정말 아끼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그리고 분명 살인의 고의성을 의심하는 이유의 3번째에선 여기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병원에 이동을 해 아이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그녀는요,
인터넷에 들어가 공동구매 주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아동학대 치사죄와 살인죄 중 살인죄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해왔으며 부모로서 관심조차 없었고 그 이후에도 슬퍼함이 없었고 사건 당일날에도 아이는 정상적인 의식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시 40분을 기점으로 분명 문제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는 만한 쿵쿵거렸던 소리의 원인이라면 분명 살인죄를 물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지요. 그리고 본 사건의 쟁점 두 번째가 붙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죠. 도대체 왜 장 씨는 둘째를 입양하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 입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말과 분명 다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느긋함이었고 이 물건을 사는 이상한 모습, 그리고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게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사망하고 부검이 들어갈 때 부검이 잘 되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죠. 누가 보더라도 가슴 아픔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요, 사인이 무엇인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도요, 모르겠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자기가 학대를 해놓고 나서도요, 모르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죠. 그 입양에 대한 목적성에 사람들이 한 가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청약입니다. 자신의 청약 목적 때문에 아이를 입양을 했다가 그 이후에 필요가 없어지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였지요. 그리고 쟁점 세 번째, 부부 중 남편은 이런 걸 몰랐을까라는 점이 쟁점으로 붙습니다. 남편 박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다. 입양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학대한다고 신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은 당시에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방조방임 혐의였지만 정말 그는 책임에서 회피가 될까요? 생후 16개월 된 아이, 왔을 때와 다르게 몸이 멍이 들어있고 피부색도 달라져 있는 흔적, 그리고 분명 아이는 엄마에게 이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아내의 말만 듣고 그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게 의심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그는 아이에게 그냥 관심이 없던 게 아닐까요? 모 방송국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되게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는 둘째 입양을 원래 말렸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밀어붙였다. 솔직히 관심이 없었다라는 느낌,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네 번째는 늘 똑같은 결론입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분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매번 나오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게 말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치사라는 그 말 자체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처벌에 대한 법의 규정도, 기소라는 검찰의 죄명에 대한 명확성도 다시 한번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장 씨와 박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 밑에서 크며 부모님의 사랑이란 걸 느끼고 커왔습니다. 16개월 어린아이를 그리 끔찍하게 보낸 그 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정상적 부모라면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다 똑같습니다.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라며 자책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모른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입양가족이라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다. 이 말 자체로 당신들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즉, 입양아, 정말 모르는 다른 천사 같은 아이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데리고 와 살인한 살인마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사건을 진행을 할 때마다 가슴도 너무 아프고요. 사실 머리가 되게 아파요.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가 많이 사실 떨어져요. 왜냐면 사람들조차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동학대 치사, 아동이 사망했다, 학대를 당했다, 매번 나오는 기사들의 내용, 그리고 그 뒤의 결과들, 어떤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천안 계모 사건 판결문을 받았어요. 제가 조만간에 이제 그 방송을 한번 할 건데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늘 아동학대 주범으로 잡힌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이가 죽을 줄 몰랐다. 난 훈육인 줄 알았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겁니다. 16개월 된 아이에게 누가 훈육을 이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라는 말 자체가, 저는 뭐 소시민이라 제 생각이긴 하지만 말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살인죄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런 사건들이 발생됐을 때 이 사건 이제 피의자죠, 장하영,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근데 장하영 나쁜 뭐 천하에 때려 죽일 막 욕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뭐 나쁘다 뭐 부정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만 딱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날 말로만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 지시했다 이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고, 전에도 그랬잖아요. 사실 계모 사건 발생했을 때도 그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퍼지고 있고, 꼭 살인죄로 기소되길 바라고 처벌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